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이번 주에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와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 시리즈를 선보였는데요. 예전 같은 원모띵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스마트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아닙니까? 이 애플에서 선보인 새로운 라인업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츠맨에서는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6을 중심으로 애플의 새로운 제품들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리뷰들이 올라왔죠. 하지만 오늘 저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와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부분들은 역시 애플 인텔리전스겠죠? 가장 사실 기대를 모았던 게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였습니다. 지난 WWDC에서 애플만의 고유한 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기능들 서비스를 선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출시될 아이폰 16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실제로 구현될지 적용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죠. 하지만 열고 보니 결과는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선보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들이 이번에 소개한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부분이 많았고요. 특히나 오픈 AI와의 어떤 협력과 그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나 싶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것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출시 시기였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6의 출시가 9월에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출시 버전에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이 안 될 뿐더러 10월에야 정식 버전도 아닌 베타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글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영어 버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능들은 몇 달 이내에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확한 일정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연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술 칼럼니스트가 애플 인텔리전스의 베타 버전을 좀 사용해보고 그 사용 후기를 기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고 내용에는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자주 좀 나타나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애플은 조금 더 AI 서비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 같고요. 이게 애플의 어떤 기업의 특징과도 연관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해도 시장에 내놓고 그 반응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완벽한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좋게 판단되기도 합니다만 AI 서비스란 측면에 봤을 때는 좀 많이 뒤처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12월에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미국을 넘어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등 이 영어를 베이스로 하는 국가로 확대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내년이죠. 2025년에는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내년에도 어렵다는 거겠죠. 빨라야 2026년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애플이 이렇게 AI 서비스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생태계의 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섣부르게 AI 서비스를 내놔서 시장에 욕을 먹느니 확실한 다음에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애플 인텔리전스의 상황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좀 뒤처져 보이긴 하겠지만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새로운 아이폰 구매의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번 아이폰 16의 구매는 패스하라고 강하게 권유드리고 싶고요. 내년 말 출시할 아이폰 17을 사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뭐 전혀 상관없겠죠. 애플 인텔리전스 이외에 다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인데요. 애플 인텔리전스에 실망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처음 선보인 카메라 컨트롤 버튼에 대해서는 꽤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세로 버튼이 추가된 건데요. 세로로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이 버튼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로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이 버튼의 위치가 딱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용도로 딱 맞는 버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누르는 버튼이 아니라 감도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동작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먼저 한 번 누르면 사진 모드로 진입을 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영상 촬영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살짝 두 번 눌러서 어떤 항목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슥슥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세부 값을 조정하거나 옆에 아이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출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카메라 렌즈 등을 변경할 때 다양한 카메라 기능들을 버튼으로 쉽게 조절 가능하다는 게 꽤 인상적이고 편리하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용법을 좀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그런 리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로 사진을 찍는다 할 때에는 버튼의 위치가 이렇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돌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케이스를 씌우는데 케이스를 씌웠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잘 누르는데 동작하는데 이슈가 없을지도 향후에 지켜봐야 할 항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통해서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셔터 기능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 동작되지 않는 기능인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연말쯤에 이 반셔터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DSLR 쓰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반셔터 기능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는 기능입니다. 초점을 잡거나 또 심도를 선택하는 게 이 바로 반셔터 기능을 통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스마트폰에도 도입이 된다고 하면 DSLR의 이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스마트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주 기대되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대되는 포인트는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현재는 사진을 찍는 데만 사용되지만 향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버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가로 모드로 뭐 게임을 한다거나 또 영상 편집을 할 때 타임 스크롤을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별로 이 버튼을 활용한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 발표의 세 번째 포인트는 칩셋입니다. A18. 18 하니까 발음이 좀 그래서요. 18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A18 칩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를 내놓을 때마다 등급별로 차별화를 두지 않습니까? 뭐 액정이라든지 또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바디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 칩셋을 가지고도 좀 장난질을 많이 치는 편입니다. 기본형에는 예전 칩셋을 쓰고 이 프로 버전에만 신규 칩셋을 사용해서 모델별 차이를 두는 이런 전략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고요.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번 16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18 칩셋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기본형 A18 그리고 프로와 프로 맥스 버전에는 A18 프로 버전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런 전략으로 변경한 거는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팀 쿡도 아이폰 16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설계된 최초의 제품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A18 이 칩셋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성능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본 모델에도 이 칩셋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에서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칩셋에 들어가 있는 뉴럴 엔진의 성능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 A18 칩셋이 이 뉴럴 엔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밖에도 A18 칩셋은 CPU라든지 GPU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 등 다양한 면에서 기존 칩셋에 비해서 향상이 되었고요. 에너지 효율도 많이 개선되어서 배터리 타임도 늘렸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다른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발표했는데요. 자, 카메라 성능과 사진 프로세스상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죠?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과 업데이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광학 5배 줌이 모든 모델에 다 지원하게 되었고요. 120프레임 4K 돌비 영상 촬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부분이 4개의 내부 마이크를 이용해서 공간 음향 캡처라는 기능을 선보인 건데요. 영상을 녹화할 때 오디오의 공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즉 말하는 사람, 그 소리가 나는 포인트를 적절하게 딱 지정해서 해당되는 음향의 발생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실제 영상 촬영을 할 때 꽤 유용한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프로의 경우에는 티타늄 바디가 적용되었고 기본형부터 프로 맥스 버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액정 사이즈가 0.2인치씩 다 늘었습니다. 다 사이즈가 더 커진 부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터리도 더 오래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칩셋의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더 빠른 고속 충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색상을 포함해서 이 밖에도 세세한 변화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리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리뷰들과 또 스펙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폰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해 드릴 포인트는 바로 출시일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경우에는 한글 서비스 당장 기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출시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한국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초기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구입에는 초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초기 생산 버전의 구매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더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보통 생산상에서 초기에는 이 최적화라든지 트러블 슈팅이 완벽하게는 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아주 급한 것만 아니라고 하면 몇 달 후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항상 애플의 발표가 있으면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지만 혁신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애플의 신제품 발표의 내용들을 살펴봐도 솔직히 혁신은 없었다라는 그런 대체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 사람들은 줄 서서 다 살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약 20억 개의 엔드 디바이스 생태계를 만들어낸 이 파워라고 하는 게 대단하고요. 새로운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애플 주식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의 기대만큼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애플에게 더 뼈아픈 소식이 당일날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 후 몇 시간 후에 유럽에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럽의 과징금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2016년도에 EU 회원국 중 하나인 아일랜드에서 애플 아이폰에 대한 보조금 판매 등등 관련돼서 과징금을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30억 유로, 19조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벌금이었는데요. 당연히 애플은 항소를 했죠. 근데 그 항소심이 이번에 유럽 사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애플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같은 달 구글도 애플만큼은 아니지만 24억 유로,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그런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연합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입니다. 이 밖에도 사실 AI 관련된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AI 서비스를 유럽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할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유럽 시장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손떼기가 가능할까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참 여러 가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아이폰 16을 비롯한 여러가지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관련된 영어 버전으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향후에 애플이 어떤 식으로 AI 서비스를 진행해 나갈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는 안철준이었습니다.